보들레르 천재들. 현대시의 비조, 시집 악의 꽃으로 유명세를 탄 보들레르는 프랑스 출신의 상징주의 시인으로 현대시의 창시자로 일컫는다. 환속한 사제의 화가인 부친과 그의 접으로 들어간 고아 출신의 멋진 캐롤린 사이에 태어난 그는 6살에 부친의 사망으로 거액의 상속권자가 된다. 모친이 군 대령이며 부르주아인 벤 오핑과 재혼하자 보들레르는 그를 이붓 아버지로 따르게 된다. 그러나 뜻밖에도 의부인 오픽과 보들레르는 캐롤을 두고 연적이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나는 당신의 고결함에 반해 어리지만 멋진 신사가 되려 무진 애를 썼어요. 지난 청소년기에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했었답니다. 보들레르는 훗날에 이런 연설을 써서 엄마 캐롤린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마도 어려서 여인 아버지에 이어 엄마마저 잃지 않을까 상실을 우려한 노심초사가 초래한 에디푸스 콤플렉스의 발현인 듯. 보들레르가 다녔던 리옹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아하고 온유한 성적이지만 비현실 세계에서 헤매이고 현실로 돌아오면 권위, 도덕, 계급, 간섭 등의 냉소로 일관하며 매섭게 도전한다. 종래비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다.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응시 자격을 취득하고 문학 습작에도 열중한다. 대학 입학 후 보들레르는 시집 출간을 준비하면서 한편 미술 비평지에 1845년의 살롱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비평가로 데뷔한다. 1846년 보들레르는 낭만주의자 들라크루아를 적극 지지해 자신의 낭만주의적 예술관의 정체성을 세간에 공표한다. 이듬해 자신의 젊은 날의 좌하상 같은 단편소설 라팡파를로를 써서 발표하고 소설 작업도 병행한다. 이어 두 번째 살롱 평론에서 낭만주의를 이론적으로 옹호해 낭만주의의 변호사 겸 비평가라는 별칭을 듣는다. 보들레르는 불과 21살 때에 10만 프랑의 돈과 막대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여린 숙명과 거친 세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던 그는 사창가와 도박판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매혹적인 흑인 혼혈 매춘부 잔 디바를 운명처럼 만난다. 잔느는 돈을, 보들레르는 관능을 현물 교환하며 상호 청춘을 담보한다. 어느 날 보들레르는 느닷없이 매춘부 잔느 디발에게 유산을 전부 물려준다는 뜻밖의 유언을 남기고 자살을 결행하나 실패한다. 그러나 디발과의 달콤한 당의정의 대가는
가혹한 재산 탕진이었으니 이때의 보들레르는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는 숙매 그 자체였다. 이후 보들레르는 혹독한 빈곤에 빠져 작품을 멀리 하면서 술과 우울증에 침잠되어 영육은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공화당 지지자 보들레르는 혁명에 참가하는데 취한 몸으로 소총을 움켜쥐고 반동 분자 오픽 장군을 총살하러 가자. 이런 혁명하고는 거리가 먼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헤매기 일쑤였다. 기실 보들레르는 공화주의자라기보다는 푸르동의 무정부주의 추종자에 불과했기에 혁명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혁명을 기화로 자신을 강제로 문학이 아닌 법대로 집어넣어 결국 퇴학당하게 만들고 엄마까지 앗아간 가증스런 의붓 애비 오픽 장군에게 복수하려는 일념뿐이었다. 마침내 보들레르의 밀고로 오픽 장군은 반혁명 분자로 혁명군에게 잡혔으나 혁명정부는 그간의 그의 진정어린 애국정신을 높이사 교수형을 면하고 외교관으로 임명하는 등 오히려 보들레르의 보관을 좌시한다. 혁명에 정이 떨어지는 보들레르는 탁월한 연애 본능을 발휘해 혁명보다는 살롱에 재미를 붙인 뒤 한참 연상의 마담 사바티의 부인과 연애에 빠진다. 그것은 숙명처럼 따라다니던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현실화시킨 대체제였다. 이후 보들레르는 현실과 이상, 실상과 환상을 혼돈하는 기질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채 되레 그 숙명을 수단으로 본격 문학작품에 나선다. 숙명과 뼈아픈 경험을 통해 각성한 선악, 미추, 고조, 정의, 빈부, 이데올로기, 우열 등의 이원론적 세상의 허구와 고통의 신사를 시로 형상화시킨다. 1857년 첫 시집 악의 꽃을 출간한다. 이 시집은 우울과 이상, 파리 풍경, 술, 악의 꽃, 반항, 죽음 등 총 6부 100여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운문시 악의 꽃과 산문시 파리의 우울 등이 대표작이다. 이 시들 중 몇 편은 이미 르비데 데몽드 지에 소개되었고 시 매니아들은 그 중에서 악의 꽃을 주의 깊게 탐독해 비평도 하는 등 문제의 시로 떠오른다. 이 시집은 예고단 시기보다 한참 늦게 간행되었는데 보들레르는 게으르고 까탈스럽고 감정적이고 우울한 가운데 작업을 미루다가 마치 독자들한테 괜한 화풀이를 하듯이 불시에 툭 내뱉은 시들이 태반이다. 위선의 독자여, 내 동질이여, 내 혈육이여 라면서 독자를 싫다는 투의
서시 독자가 섬을 장식하는데, 이는 뚜렷한 주관이나 철학 없이 이리저리 시대상에 아부하는 유전자들의 비열함을 꼬집는 상징적 어구들이다. 이 시집에서 보들레르는 19세기 초현대적 도시로 변모한 파리의 또 다른 실체인 음지에서 나타나는 우월, 소외, 권태, 환멸, 가난, 혼란에 빠진 독자성과 가치관 등을 분열적 냉소적으로 관조한다. 시집의 주요 문제의식인 섹스와 죽음을 필두로 레즈비언, 성스러운, 불경스러운 사랑, 변형, 도시의 붕괴, 사라진 순수성, 삶의 억압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선악, 우열, 냉원, 피화, 보혁의 극단을 달리는 갖가지 인간성과 노스텔지오의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악의 꽃은 어떤 정치적, 계급적, 사상적, 사회적 문제의식도 품고 있지만, 그에 앞서 보들레르가 인생의 묘미는 도박에 있다 라고 도박성을 부를 만큼 도박 광으로 살면서 그 벼랑의 경함을 모티브로 자본주의와 의 병폐와 도박의 폐단을 상징적으로 풍자한다. 당시 몇몇 비평가들은 그의 시 몇 편을 열정의 예술, 시의 최고점 등으로 칭송했으나, 대부분의 평자나 사람들은 불건전하다며 비웃고 폄하했다. 악의 꽃을 보고 보들레르를 반사회범으로 실정법에 고발한 비평가 하바스는 르 피가로지의 이 시들은 이해 불가능한 부분만 흉축하지 않고 나머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흉축하고 타락한 것들 뿐이다 하고 강력 비난한다. 마침내 악의 꽃은 출간되어 얼마 못 가 앙시앙 레짐 부르주아들로부터 풍기물난 부도덕 반사회적 독소로 점철된 반국가사범 간여물로 지탄받아 기소되었고, 파회원으로부터 압류처분을 받은 뒤 저자와 출판인은 풍기물난죄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해 피가로지에 연재되던 보들레르의 사문시는 독자들의 신비를 거둔느린다는 블랙 코미디 같은 사유로 게재 중단 조치된다. 또해 시집 101편의 시들 중 6편의 불량시를 삭제하라고 판결을 받고 마지못해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1861년 32편의 신작시를 더해 중보판을 내고 1866년에는 삭제된 6편도 추가해 중판을 간행한다. 보들레르의 미학적 가치관은 상징과 현대성으로 집약된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품고 있는 상징주의란 우주의 신비와 삶의 질량과 밀도의 깊이가 시인의 초자연적 상상력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환기되는 암시다. 보들레르의 현대성은 산문시집 파리 우울에서 드러나는 초거대 도시의 군중의 고통스러운 일상이다. 문명이란 미명 아래 위기에 처한 비인도적, 이기적, 탐욕적 인간의 죄악과 고통, 고답과 저주의 음령을 간파한 것이다. 보들레르가 볼 때 첨단 문명의
도시화, 기계화되는 인성들은 과거 순수 진선미를 추구하던 전통 가치관, 예술관을 파괴하는 문화 반동이다. 따라서 이기주의적 부정성보다는 일회적 진정성 갖춘 사고가 참 현대성이다. 한편 그 시들은 낭만주의 선구자답게 낭만주의를 옹호하고 적용하지만 한편 그 낭만주의의 고답성과 멜랑콜리, 미성적 한계도 자성한다. 곧 낭만파의 단순한 미의 감상이나 성가가 아니라 명석한 두뇌로 사고하고 그것을 은유적 상징적 기성종결로 형상화시킨 상징주의의 서막을 알렸다. 곧 보들레르의 시는 고답적 낭만주의에서 좀 더 문명화된 심리적 상징주의로 건너는 다리 역할이며 나아가 현대적 초현실주의의 초석으로 작용한다. 보들레르는 관습이 중시하는 영원 불변의 절대가치가 전부가 아니라 우연히 덧없이 잠깐 동안 이런 현실적 사소한 것들이 삶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다. 즉 허구적 형이상학적 절대가치가 아니라 현실적 형이학적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실존가치를 중시했고 이를 악의 꽃으로 형상화시켰다. 선망과 적당함, 정의할 수 없는 두려움과 예측불허로 점철된 시집 악의 꽃은 사유의 미로를 헤매던 많은 작가들과 특히 상징주의, 유미주의 작가들에게는 이상적 진로의 교시였다. 문제이시 악의 꽃은 보들레르가 살던 세느강의 노트르담 대성당과 마주보던 생루이 섬의 강변도로 17번지 아파트 4층 집에서 썼다. 악의 꽃이 세상의 그 실체를 드러내자 천국과 지옥, 찬사와 비난의 극단적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보들레르는 낯선 전율을 창조했다고 극찬한다. 독일 위평가 후고 프리드리히는 보들레르는 이후를 현대라고, 보들레르 이후를 현대라고 한다 하고 그를 현대시의 비조로 추천했다. 풍기물란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의 소설 보바리 부인의 작가 기스타프 블로베르는 보들레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나는 당신의 글귀 한 줄 한 줄을 밤새워 탐독했소. 당신의 연구성은 대리석 같고 영국의 안개처럼 예지롭군요. 야스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는 악의 꽃에 실린 151편의 시들 중 마음에 드는 33편의 시를 직접 선별해 각각 사파를 그려줬으며 보들레르의 얼굴 크로키도 그려주는데 그 덕분에 시집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렸다. 독일의 진보 사상가 발터 베냐민은 20세기 초반 자신의 저서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에서 보들레르와 그 시대성을 보헤미안, 거리산보자, 근대성 등 세 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베냐민은 보헤미안에서 1848년 실패한 혁명 이후
제국주의적 복고주의의 반혁명 시기에 프랑스 사회에 침잠된 아웃사이더들의 은밀한 내통을 분석한다. 패자들은 룸펜이나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해 시민계급의 신뢰를 잃자 신문 잡지의 문약한 등의 필자로 변신해 소설가, 시인, 비평가, 전문가 노릇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혁명의 패배자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역설적 과정의 결실에 주목한다. 거리산보자는 죽음의 운명에 빠진 도시 파리의 절망을 보들레르의 절망과 같은 시대 동일 위치의 동질 맥락임을 상기시킨다. 근대성은 보들레르 시의 파괴적, 퇴폐적 언어 형식이 19세기의 한계에 다다른 근대성을 해체, 타파하고 은연중 현대성을 잡아당기는 알레고리라고 주장한다. 곧 보들레르와 19세기 혁명기는 별개가 아닌 유기적 공동체 운명이며 자기들도 모르게 현대를 연 혁명동이라고 했다. 1850년 보들레르는 많은 빚을진 처지에 건강도 악화일로였고 그 탓에 창작의 한계에 부딪혀 수입도 끊겨 이리저리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다. 그런 핍박을 타개하기 위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다수의 번역 작업을 무리하게 떠맡았다. 보들레르는 부르주아 가문에서 청소년기에 가정교사로부터 영어를 배웠고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괴기소설 등 영문학들을 다수 탐독했었다. 그때 접한 포의 단편 소설들은 그의 문학관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다. 보들레르는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검은 고양이를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단편을 불어로 번역하는 등 생활비를 손수 벌기 위해 가진 애를 썼으나 번역일도 자주 끊겼고 무엇보다도 영문 번역이나 의 문장 능력이 달려 그 일에서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병, 생활고, 창작의 고뇌의 삼중고의 와중에서 보들레르는 그 타개책으로 포도주와 마리아나의 효능에 대한 글도 쓰면서 인간에 미치는 그것들의 신경 흥분제 역할을 논하는 논문을 쓰기도 한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시, 소설, 문학 비평, 번역, 논문 작업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 저 일 시도해 보지만 어느 것도 재정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궁지에 몰린 보들레르는 불편한 관계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시집 악의 꽃의 반사회적 부도덕함과 악화된 여론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아들을 꾸짖고 절연을 통고한다. 그러자 보들레르는 이에 항변하며 어머니에게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답장을 써보낸다. 어머니는 제가 문학과 예술이 도덕으로부터 독립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가치관은 세속과 달리 저희 세상의 구상과 스타일의 아름다움이지요. 당신도 아시게 되겠지만
이 악의 꽃은 차갑고 불길한 아름다움을 입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 분노와 고통의 인내로 썼어요. 이 책의 더없는 가치의 증거물은 사람들이 이 책 안의 악에 대해 가타부타 떠든다는 사실이죠. 이 책은 사람들을 무한 분노하게 만들죠. 쓰는 나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 대략 3분의 1가량은 잘라낼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창작 정신과 심지어 국어 능력이나 지식까지도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적대적 행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자체로 저희 목표는 달성되었으니까요. 나는 이율배반적 미덕과 악덕을 지닌 이 책이 진정한 문학적 소양 갖춘 독자들에게는 빅토르 위고, 데오필 고티에, 조지 고든 바이런의 명시들과 동등하게 기억될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당신의 아들 올림. 1864년 파리에서의 능멸과 한멸, 혐오를 잔뜩 짊어지고 보들레르는 도망치듯 파리를 떠나 벨기에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현실 도피장으로 접한 쾌락의 굴에서 매독과 아편이라는 새로운 적들을 만나 고군분투한다. 종려의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생루이 성당에서 성체 조배 중 뇌연화증으로 쓰러지고 실어증과 중풍으로 반주검이 되어 파리 한 요양원으로 급히 귀향하나 1867년 8월 31일 45살에 요절하고 만다. 그의 시신은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소원대로 대우주를 자유롭게 유영하게 되었는데, 그의 시 한 구절이 골든 레코드판에 녹음되어 보이저호에 실린 채 우주로 날아가 영원한 유토피아에서 자유롭게 여행 중이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졸장 모리스 가물랭의 애칭이 보들레르였다. 평소 가물랭 장군은 주의나 명령을 할 때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흉내내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허황된 표현을 사용해 후하다를 헷갈리게 만든 탓이다. 악의 꽃은 풍기문란주의를 뒤집어 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뒷날 프랑스 문학을 세계화로 업그레이드 시킨 주역으로 자리한다. 도의 현대시의 시발점, 근대시의 텍스트로 추대되더니 나아가 살아있는 유물로 세계 도처의 문학판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기에 이른다. 인류 문화사에서 보들레르는 신위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정형실을 다원 다양의 절절한 실존을 노래하는 인본의 자유시로 전환시킨 현대시의 비조이다. 악의 꽃, 독자에게 어리석음, 가오, 죄악과 인색에 정신을 아끼고 육신은 늘 볶이니 우리는 버릇처럼 뉘우침만 쌓는다.
거지들의 몸에 이를 기르듯 우리의 죄는 끈질긴데 후회는 느슨하다. 우리의 참회의 값을 톡톡히 받고 가뿐하게 진창길로 되돌아온다. 비열한 눈물에 때가 말끔히 씻긴다고 믿으며 악의 베갯머리엔 사탄 트레스메지스트 홀린 우리 넋을 슬슬 흔들어 재우니 의지라는 우리의 기금속도 이 능숙한 화학자 손엔 모조리 증발한다. 우리를 조종하는 줄을 신 저 악마, 우리는 음흉한 것에 마음이 끌려 나날이 지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려간다. 겁도 없이 악취 풍기는 어둠을 지나 늙은 창녀의 학대받은 전무덤을 핥고 무는 빈 털털이 남봉꾼처럼 남몰래 맛보는 쾌락 수시로 훔쳐 말라빠진 귤인 양 죽어라 쥐어 짠다. 우리 머리꼴 속에선 수백만 기생충처럼 마귀 떼가 빽빽이 우울거리며 흥청대고 숨쉬면 죽음이 숨죽인 신음소리 내며 보이지 않는 강물되어 폐 속으로 흘러내린다. 강간과 독약이 비수와 방화가 비찬 우리 운명의 초라한 캔버스를 그들의 짓궂은 구상으로 아직 수놓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의 넋이 그만큼 대담하지 못하기 때문. 그러나 성량이 표범 함께 원숭이 정갈 독수리 뱀 우리 악의 추악한 가축을 위해서 짖고 악쓰고 우르렁거리고 기는 괴물들 중 가장 흉하고 악랄하고 추한 놈이 있으니 놈은 야단스러운 몸짓도 큰 소리도 없죠. 지구를 거뜬히 박살내고 하품 한 번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집어삼키리. 그자는 권태 눈에는 무심코 흘린 눈물 고인 채 담뱃대 빨며 단두대를 꿈꾼다. 그대는 안다. 독자여, 이 까탈스러운 괴물을 위선의 독자여, 내 동질이여, 내 형제여. 보들레르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